2018년 12월 추운 오후 부산 해운대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평범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오후 2시 6분 프런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지수가 급하게 112에 전화를 걸었다. 1층 미니 카페를 운영하던 민지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창밖으로는 잔눈이 날리고 있었고 게스트하우스 내부는 평소보다 한가한 분위기였다. 겨울철 성수기가 지나면서 투숙객 수도 평소의 절반 정도였다. 로비에는 따뜻한 난방이 켜져 있었고 1층 미니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나오고 있었다. 지수는 평소처럼 체크인과 체크아웃 업무를 처리하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예약 확인을 하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카페 쪽에서 큰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나 작은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매우 절박했다. 지수가 급하게 카페로 뛰어가자 민지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호흡도 불규칙했다. 민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커피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진다고 했다. 지수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니었다. 민지는 주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전화를 받은 상황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투숙객이 커피를 마신 후 갑자기 쓰러졌고 의식은 있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전달했다. 상황실에서는 바로 경찰과 구급차를 출동시켰다. 음식물과 관련된 급작스러운 의식 저하는 식중독뿐만 아니라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신고 접수 후 불과 7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민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동공 반응을 확인했다. 의식은 있었지만 반응이 느렸고 혈압이 평소보다 낮았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산소 공급을 시작하고 수액 공급을 준비했다. 경찰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들은 단순한 의료 응급 상황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동 수사를 시작했다. 게스트하우스 내부를 둘러보고 관련자들의 기초적인 진술을 청취했다. 민지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현장은 보존됐고 카페 내부의 상황이 정밀하게 기록됐다. 민지의 커피잔과 테이블 주변, 그리고 카페 전체가 사진 촬영됐다. 게스트하우스의 CCTV 시스템도 즉시 확인됐다. 다행히 로비와 카페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오늘 하루 모든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경찰은 CCTV 복사본을 확보하고 관련 직원들의 연락처를 정리했다. 지수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민지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시점, 카페에 있던 손님들의 상황, 그리고 신고 전후의 모든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 겨울 오후에 평온했던 게스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사건 현장으로 변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민지의 상태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점차 안정됐다. 의료진의 초기 진단은 외부 물질에 의한 중독 증상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민지의 의식이 더욱 명료해졌고 경찰은 본격적인 진술 청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담당 수사관인 김태윤 경사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민지의 증언을 들었다. 민지는 여전히 어지러움을 호소했지만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식중독이나 우발적 사고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줬다. 민지는 오전 11시에 평소처럼 카페를 열었다고 말했다. 게스트하우스 1층에 위치한 미니 카페는 그녀가 혼자 운영하고 있었다. 간단한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투숙객들과 근처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그날 오전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다. 겨울철이고 주중이라서 게스트하우스 자체의 투숙객도 많지 않았다. 오전 중에는 몇 명의 손님이 왔다 갔는데 대부분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30분 내외로 머물다 떠났다. 하지만 한 명의 손님은 달랐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오전 10시 30분경에 들어와서 오후까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 작업을 하는 듯 보였다. 민지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카페를 이용해 업무를 보는 손님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게스트하우스 투숙객들은 체크아웃 후에도 짐을 맡기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 남성도 그런 경우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남성의 외모는 평범했다. 175 정도의 키에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작은 백팩을 가지고 있었다. 얼굴은 무표정했고 말수가 적었다. 주문할 때도 간단하게 아메리카노만 달라고 했을 뿐이었다. 오후 1시경 점심시간이 되면서 몇 명의 손님이 더 들어왔다. 그때 그 남성이 화장실 위치를 물어왔다. 민지는 친절하게 세탁실 옆쪽에 있다고 안내해줬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 분 후 민지도 세탁실에 들어갔다. 투숙객들이 체크아웃하면서 맡긴 침구류를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침구류가 많았고 분류 작업도 해야 했다. 약 5분 정도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기억했다.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테이블 위에는 자신이 마시던 아메리카노가 그대로 있었다. 외관상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익숙하던 아메리카노의 쓴맛이 아니었다. 묘하게 달콤하면서도 화학적인 맛이 났다. 처음에는 커피 머신에 문제가 있거나 원두가 상했나 싶었다. 하지만 맛이 너무 이상해서 한 모금 더 마셔봤다. 그 순간부터 증상이 시작됐다.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속이 메스꺼워지면서 균형 감각을 잃어갔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 남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언제 나갔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상황에서 민지는 간신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 30분경이었다. 팀장인 이재훈 수사관을 비롯해 4명의 전문가들이 게스트하우스 전체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우선 민지가 마셨던 커피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카페 내부는 이미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상태였다. 민지의 커피잔은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잔 안에는 아직 커피가 절반 정도 남아 있었고 표면에는 약간의 거품이 형성되어 있었다. 과학수사팀은 즉시 커피잔과 내용물을 증거품으로 수거했다. 커피잔에 지문을 채취했고 커피 자체도 성분 분석을 위해 별도로 보관했다. 커피에서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향이 아닌 미묘하지만 분명한 화학적 냄새가 났다. 수사관들의 경험으로는 수면제나 진정제 계열의 약물 냄새로 추정됐다. 테이블 주변도 꼼꼼히 살펴봤다. 의자와 바닥 그리고 테이블 표면에서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특히 테이블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작은 가루 조각들에 주목했다. 육안으로는 설탕이나 커피 가루로 보였지만 현미경 검사 결과 일반적인 커피 관련 물질과는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외부에서 투입된 이물질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의 핵심은 화장실 조사였다. 민지의 증언에 따르면 용의자가 화장실 위치를 물어봤고 실제로 그 시간대에 화장실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화장실 내부를 정밀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면대 주변의 상태였다. 평소보다 훨씬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세면대 표면에는 물방울 하나 없이 말끔히 닦여 있었고 거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급하게 닦은 듯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세면대 모서리 부분에 미세한 물 얼룩이 있었고 수도꼭지 주변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물기가 남아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닥에서 발견됐다. 세면대에서 화장실 문까지 이어지는 물방울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자국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누군가 젖은 손이나 물건을 들고 급하게 이동한 흔적으로 보였다. 물방울의 크기와 간격을 분석한 결과 작은 용기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휴지통 내부도 수상했다. 젖은 휴지들이 여러 장 구겨져서 들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손을 닦고 버리는 휴지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휴지들을 펼쳐서 확인해 본 결과 단순히 손을 닦는 용도가 아닌 뭔가를 급하게 청소한 흔적이 역력했다. 특히 몇 장의 휴지에서는 미세한 가루 성분이 검출됐다. 이 가루는 테이블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성분으로 확인됐다. 휴지 케이스도 이상했다. 평소 사용하던 것이 아닌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존 휴지 케이스의 포장지나 폐기물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새 휴지 케이스에서는 지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장갑을 끼고 교체했거나 아니면 매우 조심스럽게 지문을 제거했다는 의미였다. 화장실 바닥과 벽면에서도 평소와 다른 청소 흔적이 발견됐다.
특정 부분만 유독 깨끗하게 닦여 있었는데 이는 뭔가 흘렸거나 튀긴 것을 급하게 제거한 흔적으로 보였다. 변기 주변과 세면대 하부에서는 미세한 화학 냄새도 감지됐다. 이 냄새는 민지의 커피에서 나던 것과 유사했다. 모든 증거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 화장실에서 약물을 준비하거나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남은 흔적들을 급하게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스럽게 청소해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는 미세한 증거들이 남아 있었고 숙련된 과학수사팀의 정밀한 조사를 통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이 모든 발견들은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과학수사팀의 현장 조사와 동시에 디지털 포렌식 팀은 게스트하우스의 CCTV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총 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정문 입구, 로비, 1층 카페, 복도, 엘리베이터 내부, 그리고 각 층의 주요 지점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행히 모든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의 모든 영상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박소영은 민지가 증언한 시간대를 중심으로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카페를 출입한 모든 인물들을 파악했다. 총 12명의 사람이 카페를 이용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30분 내외로 머물다 떠났다. 하지만 한 명만은 달랐다. 오전 10시 32분에 카페로 들어온 남성이 오후 2시까지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해당 남성의 행동 패턴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평범해 보였다.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그 후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북을 꺼냈다. 외관상으로는 일반적인 카페 이용객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상한 행동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남성은 주기적으로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민지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는 모습이 여러 번 확인됐다. 오후 1시 15분경부터는 노트북 작업을 중단하고 더욱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오후 1시 42분 13초에 포착됐다. 남성이 주머니에서 작은 갈색 병을 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다. 병의 크기는 손바닥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았지만 확대해서 보면 일반적인 약병 형태였다. 남성은 그 병을 손바닥 위에서 살짝 흔들어 보더니 마치 내용물을 확인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 후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고는 재빨리 병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 장면 이후 남성의 행동은 더욱 계획적으로 변했다. 1시 43분경 민지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는 모습이 확인됐다. 민지가 친절하게 안내해주자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에서 나온 시간은 1시 45분 20초였다. 약 2분 20초 동안 화장실에 머물렀던 것이다. 일반적인 화장실 이용 시간보다는 다소 긴 편이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후 남성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노트북을 만지작거리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화면을 거의 보지 않았다. 대신 민지의 움직임만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1시 45분 35초 민지가 세탁실로 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 순간 남성의 태도가 급변했다. 민지가 세탁실 문을 닫고 들어가자마자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신속하고 목적이 분명해 보였다. 카메라 각도상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민지의 테이블 근처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듯한 손동작이 포착됐다. 남성이 민지의 테이블에서 손을 빼면서 다시 주머니에서 같은 갈색 병을 꺼내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번에는 병을 기울여서 뭔가를 털어내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그 후 병뚜껑을 닫고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전체 과정은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매우 숙련된 동작이었다. 남성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세탁실 문을 향해 있었다. 민지가 세탁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1시 50분 22초 민지가 세탁실에서 나와 카페로 돌아왔다. 남성은 이 순간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민지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약 10분간 더 기다리다가 2시 3분경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지가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서둘러 카페를 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모든 CCTV 영상은 이것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CCTV 분석팀은 용의자가 게스트하우스를 떠난 후에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게스트하우스 정문 카메라에 따르면 남성은 오후 2시 3분 47초에 건물을 나섰다. 그의 걸음걸이는 전혀 급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했다. 마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듯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였다.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은 여느 관광객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계산된 연출로 보였다. 해운대역 방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따라 인근 상가와 도로의 CCTV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해운대 지역은 관광지 특성상 보안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추적이 비교적 용이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약 200m 떨어진 편의점 카메라에서 2시 6분경 같은 인물이 포착됐다. 여전히 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다. 휴대폰을 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도 없었다. 마치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해운대역 근처에 도착한 시간은 2시 12분경이었다. 역 입구 CCTV에서 그의 모습이 확인됐지만 실제로 지하철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대신 역 건물을 관통해서 반대편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이었다. 지하철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다. 역 반대편으로 나온 남성은 센텀시티 방향의 대형 쇼핑몰로 향했다. 이 쇼핑몰은 해운대 지역에서 가장 큰 상업시설 중 하나로 수많은 상점과 식당, 영화관 등이 들어와 있었다. 쇼핑몰 입구 카메라에서 2시 18분경 그의 입장이 확인됐다. 쇼핑몰 내부로 들어간 후 그는 곧바로 3층으로 향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모습이 내부 보안 카메라에 잡혔다. 3층에는 대형 영화관이 위치해 있었다. 그의 목적지가 분명해지는 순간이었다. 오후 2시 35분 영화관 로비의 무인 발권기 앞에 서 있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발권기 화면을 조작하며 영화표를 구매하고 있었다. 손가락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상당히 익숙하게 기기를 다루고 있었다. 마치 여러 번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았다. 발권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카드를 꺼내는 동작도 매우 자연스러웠다. 결제가 완료된 시간은 정확히 3시 5분이었다. 구매한 영화는 오후 3시 20분 시작하는 액션 영화였고 상영 시간은 2시간 20분이었다. 만약 끝까지 관람한다면 오후 5시 40분까지 영화관에 머물게 되는 셈이었다. 완벽한 알리바이 만들기였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증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이 발권 기록을 상세히 조회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다.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의 명의가 남성의 것이 아니었다. 카드 소유자는 백지연이라는 여성이었다. 이 이름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백지연은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녀가 용의자와 같은 성이라는 것이다. 가족관계를 조회한 결과 백지연은 용의자의 여동생으로 확인됐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보니 백지연은 이미 6개월 전에 출국했고 사건 당일에는 캐나다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됐다. 그렇다면 그녀의 신용카드가 어떻게 한국에서 사용될 수 있었을까? 유일한 가능성은 카드가 도용됐거나 아니면 가족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국제전화를 통해 백지연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결과 그녀는 자신의 카드가 사용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카드를 맡긴 적도 없고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는 명백한 신용카드 도용 사건이었고 용의자가 여동생의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행적을 감추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신용카드 명의자 추적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백승호, 35세, 부산 거주자였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사하구의 원룸이었고 직업은 무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님을 확신하게 됐다. 백승호의 전과 기록은 상당히 광범위했다. 2015년 특수강도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 복역했고 2018년 초 출소한 직후부터 사기와 절도 사건에 연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범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단순한 절도나 강도 사건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더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가장 최근의 수사 기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성범죄 관련 수사를 받았던 것이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고 술자리에서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혐의였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발견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수법이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했다. 당시에는 물적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의 행동 패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병원 진료 기록이었다. 백승호는 한 달 전인 11월 초에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정신과를 방문했다. 담당 의사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불면증과 불안 증상을 호소했고 수면제 처방을 요청했다. 의사는 초기에는 비교적 약한 수면 유도제를 처방했지만 백승호는 효과가 없다며 더 강한 약물을 요구했다.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면서 점점 강력한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처방전을 여러 병원에서 중복으로 받아가는 정황도 발견됐다. 의료진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 의심을 표했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처방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수사팀이 계산한 결과 백승호가 합법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양보다 3, 4배 많은 수면제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개인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주거지 주변 조사에서도 추가적인 단서들이 발견됐다. 백승호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관리사무소 CCTV를 확인한 결과 최근 몇 달간 그의 생활 패턴이 매우 불규칙했다. 낮에는 거의 외출하지 않고 주로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활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는 여러 번 큰 가방을 들고 외출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가방의 크기로 봐서는 상당한 양의 물건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였다. 근처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백승호는 평소 말수가 적고 이웃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인터넷 카페나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특히 해운대 지역의 여러 카페와 식당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관찰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는 그가 범행 대상과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도 충격적이었다. 백승호는 여동생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3개월간 총 15차례에 걸쳐 백지연의 카드를 사용했고 주로 교통비나 식비, 그리고 PC방 이용료 등을 결제했다. 금액은 대부분 소액이었지만 사용 장소와 시간을 분석해보면 특정한 패턴이 있었다. 대부분 해운대, 서면, 남포동 등 유흥가나 관광지 주변에서 사용됐고 주로 20, 30대 여성들이 혼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카페나 식당에서 결제가 이뤄졌다. 이는 그가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연쇄 범죄의 일부였던 것이다. 수사팀은 이제 백승호가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백승호의 신원과 거주지가 확인된 후 수사팀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들어갔다. 하지만 단순한 강제 수사보다는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 백승호가 상당히 지능적이고 경계심이 강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급습 방식으로는 중요한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팀장 김태윤은 특별한 작전을 계획했다. 백승호가 평소 택배나 배달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택배 배송을 가장한 위장 접근을 결정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실제 택배회사의 협조를 받아 정식 택배 상자와 유니폼을 준비했다. 형사 한 명이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주변에 대기하면서 상황에 따라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오후 4시 30분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영장 집행을 위한 마지막 브리핑이 이뤄졌고 각자의 역할이 재확인됐다. 평범한 택배 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여러 번 연습을 했고 실제 배송 물품처럼 보이는 상자도 정교하게 준비됐다. 백승호의 거주지는 사하구의 낡은 원룸 건물 2층이었다.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 보안 시설이 거의 없었고 출입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 수사팀은 건물 주변을 사전에 정찰하면서 모든 출입구와 비상구를 파악했다. 혹시라도 백승호가 도주를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경로에 요원들을 배치했다. 오후 5시 15분 작전이 시작됐다. 평범한 택배 기사처럼 건물에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으며 여러 원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백승호의 방 앞에 도착한 수사관은 실제 택배 배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택배 배송 왔습니다라는 평범한 인사와 함께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문 앞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났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면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백승호 혼자 살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여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택배 상자를 바라봤다. 주문한 물건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문을 열어주었다. 수사관은 차분하게 백승호 씨 댁이 맞는지 확인했고 온라인 주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이 뒤에 숨어 대기하던 수사팀이 신속하게 계단을 올라왔다. 경찰입니다. 함께 있던 팀원들이 일제히 나타났다. 여성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방 안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승호였다. 수사팀은 신속하게 실내로 진입했고 백승호를 즉시 제압했다. 그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치자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하지만 큰 저항은 하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압수수색은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백승호와 동거 여성을 분리해서 각각 조사를 진행했다. 동거 여성은 자신의 신원을 밝혔는데 백승호의 여자친구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최근 행동이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진술했다.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이 하나씩 검토됐다. 거실의 작은 책상 서랍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 CCTV에서 확인됐던 것과 동일한 갈색 병 여러 개가 나온 것이다. 총 5개의 병이 있었는데 그중 3개는 비어 있었고 2개에는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다. 병들의 크기와 모양이 영상에서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또한 정밀한 계량을 위한 소형 저울도 함께 발견됐다. 이는 약물을 정확한 양으로 분배하기 위한 도구로 추정됐다. 옷장 안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물건들이 나왔다. 여러 장의 신분증 복사본들이 있었는데 모두 20, 30대 여성들의 것이었다. 그 중에는 백지연의 신분증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여성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수첩도 발견됐다. 이름, 나이, 직업, 자주 가는 장소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치 범행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느낌이었다. 압수된 증거물들과 함께 백승호는 경찰서로 연행됐다. 조사실에서 그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게스트하우스에 간 것은 맞지만 민지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뿐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준비한 증거들은 그의 거짓말을 하나씩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김태윤 팀장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신문을 시작했다. 먼저 CCTV 영상을 보여줬다. 오후 1시 42분 13초 갈색 병을 흔드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됐다. 백승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다음에는 민지가 세탁실에 간 사이 그가 테이블 근처에서 뭔가 작업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영상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였다. 그럼에도 백승호는 계속 발뺌했다. 그건 감기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몸이 아파서 약을 먹으려던 것뿐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물적 증거가 제시됐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갈색 병들과 계량 저울, 그리고 여성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수첩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특히 수첩에 적힌 내용들은 충격적이었다. 20여 명의 여성들의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표시가 되어 있었다. 완료나 실패 같은 표시들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김태윤 팀장은 수첩을 펼쳐서 하나씩 읽어나갔다. 민지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다. 해운대 게스트하우스 카페 운영자, 오전 11시 오픈, 혼자 근무라는 메모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백승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휴대폰 분석 결과였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그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사냥터 정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이 발견됐다. 참여자는 3명이었는데 모두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어떤 카페나 식당에 혼자 있는 여성이 있는지, 언제가 범행하기 좋은 시간인지, 어떤 약물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오가고 있었다. 백승호는 이 채팅방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참여자들에게 조언을 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사건 당일 오전에 보낸 것이었다. 오늘 해운대에서 시도해볼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김태윤 팀장은 모든 증거를 차례로 제시하면서 백승호를 압박했다. CCTV 영상, 물적 증거, 휴대폰 대화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다. 수첩에 기록된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몇 명의 추가 피해자들이 확인됐다는 것이었다. 만약 계속 부인한다면 모든 사건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솔직하게 자백한다면 그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침내 백승호가 무너졌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가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고 했다. 수면제로 여성을 기절시킨 후 지갑이나 휴대폰, 귀중품을 가져가려는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몇 번 시도하면서 계획이 바뀌었다고 인정했다. 단순한 절도가 아닌 다른 목적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총 12번의 시도를 했다고 자백했다. 이 중 5번은 성공했고 나머지는 여러 이유로 실패했다고 했다. 성공한 사건 중 3건에서는 금품을 가져갔고 2건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수사팀은 즉시 관련 미제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부산, 울산,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백승호의 자백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건으로 처리됐던 여러 사건들이 실제로는 연쇄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는 단일 사건에서 대규모 연쇄범죄 수사로 확대됐고 추가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백승호의 자백 이후 수사는 급속도로 확대됐다.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부산, 울산, 대구 지역의 미제 사건들이 재검토됐고 실제로 8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당시 단순한 식중독이나 컨디션 난조로 생각했거나 기억이 불분명해서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들이었다. 백승호가 제공한 상세한 정보를 통해 비로소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다. 피해자들의 진술 청취와 추가 증거 수집에 3개월이 소요됐다. 각각의 사건마다 현장 재조사가 이뤄졌고 당시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이 다시 검토됐다. 놀랍게도 백승호의 자백 내용과 객관적 증거들이 거의 일치했다. 그가 범행 과정을 상당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각 사건의 세부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는 그에게 이런 범행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2019년 3월 15일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백승호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강도상해, 중간간, 약물투여, 신분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총 15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공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은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승호의 범행이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공판에서 검찰은 백승호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닌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노리면서 그들의 일상을 파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면제라는 의료용 약물을 범죄에 악용함으로써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백승호가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충분한 교화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백승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사회적 지지 체계가 부족했던 점 등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증언은 변호인의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민지는 법정에서 자신이 겪은 공포와 그 이후의 트라우마에 대해 담담하게 진술했다. 사건 이후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하게 됐고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은 더욱 심각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2명의 여성은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다고 진술했다. 일상생활이 완전히 파괴됐고 대인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백승호는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을 때는 간혹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마지막 변론에서 그는 일어서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처럼 보였다. 4월 22일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백승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물을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에 미친 충격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보다는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적 자백을 했다고 보인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백승호는 상고를 포기했고 12년형이 확정됐다. 백승호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공간인 카페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다. 특히 혼자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됐다. 사건 이후 해운대 지역의 카페들은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혼자 방문하는 여성 고객들이 현저히 감소했다. 이에 대응해 부산시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음독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다. 카페와 식당의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했을 때의 대응 방법, 신고 절차, 초기 응급처치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음식이나 음료의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행동 지침이 널리 홍보됐다. 의료계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수면제나 진정제 등의 처방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여러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약물을 처방받는 경우 자동으로 경고가 뜨는 시스템이 도입됐고 의사들은 환자의 처방 요구가 의심스러울 경우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수면제 처방 시에는 환자의 신분증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고 처방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약사들도 수상한 처방 전이나 과도한 약물 구매 시도에 대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이런 변화들은 백승호와 같은 범죄자들이 약물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자들의 삶도 크게 변했다. 민지는 6개월간의 휴업 후 카페 운영을 재개했지만 이제는 혼자 일하지 않는다. 게스트하우스 측에서 보조 직원을 배치해줬고 카페 곳곳에 비상벨이 설치됐다. 또한 CCTV도 추가로 설치되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민지는 처음에는 카페에 서는 것 자체가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평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같은 피해를 당한 다른 여성들과 자조 모임을 만들어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 지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했고 보안 관련 교육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현재는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안전교육과 고객 보호에 힘쓰고 있다. 그녀는 그날의 경험이 힘들었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보람됐다고 말한다. 해운대 게스트하우스 자체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보안 시스템이 대폭 강화됐고 직원들의 안전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층 카페에는 고객 안전 수칙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 있고 의심스러운 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항상 2명 이상이 함께 근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런 변화들은 다른 지역의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업계 전체적으로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백승호 사건은 이제 관련 업계의 안전교육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어떤 징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지,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2018년 겨울 해운대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평범한 일상 속의 도살인 위험을 인식하고 작은 변화나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보여줬다. 지수의 즉각적인 신고, 과학수사팀의 정밀한 현장 조사, 그리고 CCTV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수사가 모두 결합되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현재도 경찰 수사기법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 안전 교육의 중요한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백승호는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2031년에 출소 예정이지만 이 사건이 남긴 교훈과 변화들은 그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이다.